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오늘 자정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열병식을 녹화 중계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영별식과 함께 여야 국감 공방 등 국내외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북한 열병식 소식부터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제 육성 연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얘기 속에는 전쟁 억제력을 계속 키워가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미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위협해 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력 얘기를 했다는 말은 본인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나 아니면 지금 ICBM도 오늘 공개된 영상에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미 본토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을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상존하는 북한 입장에 상존하는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전쟁 억제력이란 말을 통해서 본인들은 남을 공격할 생각은 없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보면 전쟁 준비라고 하는 점, 즉 무기 개발을 하는 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연설하면서 사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연출된 것이든 뭐든 본인이 어쨌든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남북이 모두 다 이런 코로나19의 위험을 잘 극복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이런 뉘앙스의 말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 예컨대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깨지는 거라든지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도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늘 ICBM 네. 좀 더 기존보다 좀 더 규모가 그렇습니다. 커진 그런 ICBM의 모습도 비춰졌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쟁 억제력 부분과 함께 대남 유화 메시지도 이제 던져졌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의 손잡을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거는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남녀 동포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조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거는 받아들였어야죠. 진정성 없는 구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ICBM도 공개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신형 무기 4종 세트도 공개했습니다. SLBM 그리고 이스칸다르 등 탄도미사일 2종 그리고 방사포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 한미 방어 체계가 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전쟁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어느 정도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열병식을 10일 날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거예요.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이제 분석가들이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미국의 오후 1시거든요. 미국 봐라. 우리는 ICBM 이런 것 등 상당히 최첨단 무기 갖고 있다. 미국 우리를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미국을 의식한 그런 시간대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이제 예년과 달리 한 10만 군중이 참석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보다는 좀 어둑한 그런 밤에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판단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는 적은 숫자가 모이고 조명을 비추게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인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데는 예.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요 모든 장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군중이 이게 다 파악이 되지만 밤에는 사실 조명 비춰지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마치 무슨 그 기념일에 축제하는 모습을 같이 연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이제 75주년 창건 기념일에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지금 말씀한 자정에 12시에 땡 하자마자 행사를 열었고 행사가 밤에 열릴 뿐만 아니라 그냥 군사 퍼레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 형식의 여러 가지 모습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예민 사상이라고 하는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예전에는 군사 퍼레이드가 중점이었다고 하면 그것과 함께 국민들에게 즉 본인의 인민들에게 본인이 얼마나 인민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를 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에게 부탁하고 네.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저렇게 김정은이 사랑하는 남녀 동포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이런 장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저러한 열병식에 했던 여러 가지 연설을 호의적으로 선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좀 냉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나 그런 정치 행사라는 것이 거기에 어떤 의도를 담게 되는 거고요.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연설이나 북한의 정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일정한 선전선동이라든가 어떤 그 의도된 그 메시지가 담게 돼 있죠. 연출과 함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약간 좀 울먹이면서 약간 좀 감성적으로 접근한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간대 조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의 연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당국도 뭐 냉정하게 그것을 어떻게 좀 해석할지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열병식 소식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죠. 21대 첫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그리고 8일 이렇게 보면은 벌써부터 맹탕이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막말 고성이 이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서대로 한다면은 네이버가 국회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게 검포 유착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사과하십시오. 그러니까 사과를 하세요. 사과하십시오. 이거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반말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나이 선만은 반말해도 돼요? 예? 아니 이거는 네, 국회는 20대에서 21대로 바뀌긴 했지만 국감 풍경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이제 설전을 봤는데요.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좀 이번 국감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초반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실 이번 국감도 그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를 터뜨리거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거나 그런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사실.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힘으로써 그 문제 해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맹탕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는. 정쟁하고 싸우고 증인 채택하는 문제점에 서로 물고 뜯고 이런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국회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국정감사의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모든 행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거나 아직 뭐 국민들 같은 경우에 정보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런 정보 접근권이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내고 그런 부분들에서 공격도 하고 또 문제도 삼아서 바로 잡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좀 짧게 좀 옹호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한 20년 일했는데 네. 언론에는 항상 싸우고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는 모습만 나와요. 근데 매일매일 의원들이요. 정말 좋은 그런 정책과 대안과 지적을 보도자료로 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TV에서 다루질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렇게 고함도 치르고 고성도 치르지만 의원들은 날밤 새가면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잘못된 지적도 잘하고 있고요. 대안도 제시를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런 좀 것은 들리는데요. 아니고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 보셨듯이 네이버가 디지털 경제혁신 연구 포럼을 통해서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박대철 의원의 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포럼 공방인데요. 이걸로 1시간 대립하고 5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포럼에 뭐 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다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야 의원들이 약 30여 명 돼요. 30여 명 되고요. 그 30여 명 중에 여야가 다 같이 있습니다. 여당만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윤영찬 의원이 지금 공격 대상이 돼서 이제 박대출 의원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이 대표로 돼 있습니다. 공동 대표로 그 포럼에. 그리고 공동 대표에 또 누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도 함께 공동 대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의원이 모두 다 공동 대표로 있는 포럼이고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디지털 혁신 관련해서 이게 국회 디지털 경제 혁신 연구 포럼이거든요. 이 포럼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도 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 불러서 뭐 강의도 좀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이 국회 디지털 경제 혁신 포럼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국회 안에 포럼들이 많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상임위별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또 사무처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포럼들도 있고요.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인터넷 기업협회라고 하는 협회하고 이 포럼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인터넷 기업협회 협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지금 대표회장을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박대출 의원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컨대 뭔가 좀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그게 없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모이는 모임 자체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마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모임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국회에서 운영하는 모임 중에는 또 다른 어떤 협회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임들은 모두 다 잘못된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이제 그 국회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이런 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을 이용해서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외부 기관과 함께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컨대 이게 뭐 그 혁신 연구 포럼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밖에 있는 협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연구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고 사무처에서 운영비로 활동비로 이런 연구 포럼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 모임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국회 디지털 경제 혁신 연구 포럼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가 인터넷 기업 협회인데 이 인터넷 기업 협회의 대표가 지금 네이버의 한 대표고요. 여기 사무총장도 그 네이버 대외협력실장 출신인 분이 여기 가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대외협력실장은요. 윤영찬 의원이
직전까지 그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부사장. 본인이 했던 예.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인터넷 기업 협회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의 70%를 네이버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네이버 대표를 이번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했는데 여당이 반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쇼핑몰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조작을 했어. 예. 250억 과징금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증인이 내일 다시 선정이 된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요, 저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죠. 왜 안 물어봅니까? 이런 사람 왜 증인 채택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런 오해 받지 말고 불러서 아주 제대로 된 국감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는지요? 저 부분은 예컨대 이럴 수 있어요. 박 대표를 부르라 말라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네이버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박대출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이 연구 포럼 모임 때문에 그러면 안 불렀느냐? 연관성을 확인이 불가능해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그러면 30명이나 되는 연구 포럼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결탁과 아니면 무슨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고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장 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이런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임 자체가 많이 국회와 포털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시는 것은 지나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윤영찬 의원이 야당 쪽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공동대표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주도적으로는 윤영찬 의원이 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확히 물어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 국감의 이제 격정지 가운데 하나죠.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뭐 국감 전부터 벼르고 왔었지만 저희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인데 아니 저 발언 기회를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거부하세요. 해주시고요. 한 명도 지금 정인 참고인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과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 또 국방위원회의 모습인가? 이런 입장에서 제1야당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증인을 10명을 신청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 다른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좀 반복되는 게 패턴 같은데요.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이게 그냥 얘기해서 증인을 하나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좀 여당이 크게 잘못한 것 같죠. 물론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증인을 그럼 10명을 요청했느냐가 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증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지금 야당이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증인을 선택한 부분이 이 부분을 또 정쟁으로 몰고 가서 여론을 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지금 뭐 형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형님 같은 경우를 증인을 채택하자고 그랬거든요. 형님이 아니죠. 참 제보자, 그러니까 현 병장이라고 하시는 그 예.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입장이 이미 다 전달이 됐고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와서 할 얘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봐요. 특별히 뭐 다른 얘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분이 보고 있는 관점과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때 활용했던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럼 그 사실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한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본다면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제보자가 어느 한쪽의 의견에, 물론 그분의 제보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본 것을 얘기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를 좀 합의를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떤 분을 불렀을 때 정말 공정하게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거냐 하는 부분.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국방부의 관계자라든지 예컨대 이 부분을 수사했던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어느 정도 저는 또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증언을 하신 분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분을 부르는 것은 어차피 그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규정대로 했어요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어요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 언론 인터뷰라든지 본인의 SNS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정감사라는 자리는요.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 이런 것을 따져보는 자리예요. 조사 중이에요. 수사 중이에요. 무혐의이기 때문에 왜 불러요? 이런 식의 얘기는요. 여당원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들도 야당원 해봤잖아요. 본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 신청을 했고 거기서 더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었습니다. 여당원이라고 해서 장관과 행정부를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한마디 제가 얹자면 이런 거예요. 장관을 부르든 아니면 예컨대 관련된 분들을 불러서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허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증언한 분들만 부르지 않더라도 관련된 분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조사하시고 허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찌르고 질문을 하면 만약 이게 잘못된 내용이거나 아니면 거짓된 내용이라면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부르느냐 중요한 것,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하다 결국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 증인들을 받아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도 야당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요청하는 증인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왜 아무도 안 받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 이러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국감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증인들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증인들이 혹시나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쪽으로 국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교수님께서 정말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당은 저런 건과 관련해서는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원하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여당이 좀 더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 날 종합감사 때라도 증인 채택해서 불러서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증인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어쨌든 이게 완벽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네.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그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친형 등 유가족을 부르려고 했는데 당사자들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여야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계속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명색이 제일 야당인데. 아직 초반부긴 합니다만은 아직 큰 거 한 방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도 상당히 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국감이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반전의 기회를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역대급으로 지금 행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대요. 제 국회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버티게 한답니다. 이거 사생활 보호해요. 개인정보 보호해야 돼요. 이거는 기밀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요. 라고 버티고 있답니다. 그렇게 버티면은요. 국회 전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요. 이 자료는 꼭 내 위원장이 의결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이 다 민주당이라서 의결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계속 논의했듯이 국감 증인들이 아무도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없는 거죠. 이것은요. 여당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회가 할 일은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는 자리가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너무 여당이라고 장관들과 행정부를
보호하고 옹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어쨌든 이 여당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그런 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에게 바라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뭐 국민이 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예. 거고요. 다만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물론 장관의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일들에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든 뭐 이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물어봐야죠. 그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요. 예를 들면 법무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컨대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수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놓고 오로지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달리시면 국정감사 이렇게 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해수부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형님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이미 유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은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형님 입장에서 동생이 사망을 했는데 물론 저는 북한의 행동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입장을 전달하신 분이 그러면 와서 증언하시는 것이 과연 핵심적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전달받았고 여러 번 또 인터뷰도 하시고 언론에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형님 그 사망하신 공무원의 형님분의 의견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중립적 입장에서 뭔가 사실을 발견하고 접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이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정말 이분이 올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실제 조사했던 사람들 예컨대 또는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혀내는데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증인들을 최대한 합의해서 찾아내고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물어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좀만 설명드릴게요. 국감을 하다 보면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나 12시까지 해요. 대략 12시간 정도 국감을 진행합니다. 추미애 장관 건만 법사위에서 다룬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추미애 장관의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다 다룹니다. 다루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저런 자극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글쎄요. 근데 뭐 그 언론의 어떤 그 독특한 어떤 편집 방식 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여야가 이제 그 제대로 보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라는 그 아쉬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여당이 넉넉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요,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당이 좀 넉넉하게 증인도 합의해주고 의사 일정도 합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오는 16일이죠. 국토교통부 국감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김현미 장관이 나올 텐데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놓고 그동안 그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이제 전세 대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것 같고요. 세금 문제도 관련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건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하는 부분에 답변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생산적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요. 다음에 중요한 건 여야가 어떻게 질문하고 또 국토부가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진행된 이 그 주택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정말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셔서 질의도 좀 따끔하게 하시고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혁이 필요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사안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의무 장관 당신 사퇴 그만둬 이런 부분보다는 네. 당신의 정책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전셋값 이거 안정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차분하게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김현미 장관은 대통령 신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 그리고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야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자, 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일부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뭐 일부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모두 이제 원년 멤버인데요. 이 원년 멤버의 교체 가능성이 뭐 어떻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제가 전망을 개인적으로 해본다고 하면 예. 박능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바뀌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 뭐 그 강경화 장관 개인이 그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비판을 받았지만 그건 뭐 강경화 장관이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련해서도 크게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이건 예측입니다. 물론 이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김현미 장관을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아마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당장 교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기본적으로 뭐 개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국회 12월 달이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해야 되는데 바로 4월에 또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을 개각을 하게 되면 문책성 인사가 될 텐데 본인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지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개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 뚜껑은 뭐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두 분이 다소 좀 엇갈린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